경제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경제 왜 그래 코너인데요. 시사인에서 이번 주에 다룬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의 비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기사를 쓴 전혜연 기자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드디어 입을 뗄 기회가 왔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종태 너 뭐냐 막 이러면서. 이 기사 어떻게 쓰게 됐어요? 제가 먼저 하는 건가요? 네. 이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네. 전혜연 기자 왜 이렇게 위축되는 거야? 도대체 이종태 부장이 얼마나 갈구길래 이래? 애가 길을 못 피네. 어떻게 쓰게 됐어요? 사무실에서 욕을 많이 하십니다. 진짜요? 이런 병알 진짜. 앞으로 애들한테 욕만 해봐 진짜. 그래서요. 네. 네, 이제는 그 로켓 배송 혹은 새벽 배송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게 좀 당연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전혜연 기자 목소리가 거의 새벽 분위기에 기운을 낼 거예요. 네. 그죠. 당연히 그 요즘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기자들이 직접 어떤 택배를 일을 해본다든지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기사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기사는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송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 이상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정말 신기해요. 해서. 저는 그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전혜연 기자는 혹시 이용해 봤어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용을 했어요. 주변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저 동네 엄마들 만나면 이거 굉장히 좋다고. 그죠? 땡땡 컬리 새벽 배송 막 이러면서. 근데 낮에 주문하면 그다음 새벽에 아침에 딱 와 있다고. 네, 7시 전에 오죠. 네, 진짜 신기해요. 저는 이제 비밀번호 아이디를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못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로켓 배송도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어떻게 취재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런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예, 자 그래서 그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땡땡컬리 물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밤 11시 전에 주문을 하면 아침 7시 전에 보내주는 건데 가니까 이미 이제 거기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상품들이 다 입고가 되어서 이제 한창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고를 다 확보를 해놓고 주문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주문했는데 그게 딱 모여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미리 사놓은 건데 이게 많이 사놨다가 만약에 안 팔리면 이거를 폐기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오래 이렇게 두면 상해버리니까. 그렇다고 이제 너무 적게 사두면 품절이 금방 되어버리고 그래요. 이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전혜원 기자 목소리는 재고가 많이 난 집에 사장님이 우울해사는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다행이에요. 근데 어쨌건 네, 그래서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좋아 이 목소리. 그래요. 이 업체는 이 업체는 이제 주문이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많이 팔리고 있어. 보통 업체들은 그래서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발주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주문이 들어오기 전날에 미리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남아 버리는 건 좀 그래도 줄겠어요. 많이 없겠어요. 그래도 미리미리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죠? 남아가지고 폐기하는 상품 비율이 1% 안쪽이라고 평균 그만큼 낮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로 예측을 해서 그게 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빅데이터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팀이 있는데 이 회사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에 폐기가 얼마나 났는지 품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가격을 이렇게 하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처리하네요, 여기가. 네. 그래서 또 이제 데이터 물어주는 멍멍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데이터를 물어주는 멍멍이. 이거 전문 용어예요? 아니면 기자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그 어쨌든 마켓컬리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르는 팀 이름이 데이터 물어주는 멍멍이에요. 팀은 이제 데이터 농장 팀이라고 팀이 있고 또 이제 그 자료 이름이 이제 데이터 물어주는 멍멍인데 이거는 이제 30분 단위로 그 시각까지의 매출, 뭐 고객 수, 주문 수 이런 정보를 공유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발주도 하고 뭐 오늘 가령 뭐 트럭이 몇 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다 결정하고 이렇게 데이터에 따라서 세상 제일 똑똑한 멍멍일세. 어마어마하게 돈 벌어주는 멍멍일세.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재고를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막연하게 좀 감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밸런타인데이라고 하면은 아마 초콜릿이 대략 이 정도 팔릴 것 같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데이터라는 걸 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 직관 대신에 데이터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언제 뭘 많이 주문하더라, 뭐 어디 사는 누가 뭐를 제일 많이 좋아하고 이거랑 이거를 같이 주문하는 빈도가 높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걸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이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의사결정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된 그렇군요. 그게 가장 큰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던 아마존이 있잖아요. 예. 그걸 제일 잘하는 업체가 그렇죠. 그 아마존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한국의 뭐 그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이제 아마존이라고 봐도 이제 상관이 없겠네요. 거의 그런 수준에 도달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규모나 어떤 본인들이 표방하는 면에서는 사실 쿠팡 땡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다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쿠팡이 가장 좀 아마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직원의 40%가 개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이 쓰는 그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쿠팡이 이제 전국에 물류센터가 수십 곳이 있는데 이게 막 인천이나 덕평에 있는 거는 3만 평짜리예요. 엄청나게 큰 그런 센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샴푸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찾으려면 되게 오래 걸릴 거잖아요. 보통 물류센터는 이제 샴푸는 샴푸에 모아놓고 뭐 휴지는 휴지 모아놓고 이럴 텐데 여기는 이제 랜덤 스토어라는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풀이하면 무작위로 넣는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무작위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주문이 자주 되고 뭐랑 같이 되는지를 다 이거 그 계산해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 흩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샴푸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하고 또 샴푸 옆에 바로 젤리가 있기도 한데 이게 샴푸랑 젤리를 보통 많이 같이 주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그래요? 여성 고객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해놓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 피킹 알바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물건을 집어오는 분이 가장 좀 빨리 어떻게 집어올 수 있는지 다 그것도 계산을 해서 제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훨씬 단축이. 그러니까 진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무슨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아마존이라는 그 그룹을 이렇게 소개하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 그러니까 지금 딱 얘기하는 쿠팡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류창고 같은 데서 컨테이너 벨트처럼 막 움직이는데 근데 막 자동으로 물건이 막 툭툭툭 떨어지고 그 피킹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아마존에서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실제로 그 피킹하는 거를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 이제 거기는 로봇이 하는군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제 그걸 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도 일부 이제 그런 물류센터 피킹을 로봇으로 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 참 대단한데 이런 이제 배송이 빨라지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사면서 오프라인 업체들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마존이 이걸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이 좀 쪼그라드는 현상을 이제 아마존 효과, 아마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26년 된 시어스 백화점도 파산 보호 신청하고 그리고 뭐 토이저러스라는 이제
유명한 장난감 업체도 이제 창사 70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된 게 이런 온라인으로 계속 소비자들이 옮겨가는데 그걸 좀 따라잡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어떤 다양한 사업에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산업에 진출해서 그 산업이 이제 어려워지고 망한다는 거를 이제 아마존 당하다. 비아마존드라고 또 얘기를 하고 참 그런 단어로 쓰이는군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시사 주간지를 한국에서 창간하면 우리도 아마존 당하는 거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울한 예를 들어요. 지금까지 생각한 게 그거. 차라리 이종태 기자처럼 웃고 말아요 그냥. 그렇군요. 아니 그 사실은 이렇게 보면 지금도 대부분 젊은 저희 아이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다 이 휴대폰 하나로 소비를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처럼 비번이 늘 헷갈리고 아이디가 헷갈린 사람들 물건놓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들만 가서 이제 시장 가거나 뭐 어디 마트 가서 하고 이러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면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업체가 망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격을 결정하는 엄청 싸더라고요. 그 메커니즘 자체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 업체들은 그렇게 가격을 자주 바꾸지 않거든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잘못 바꾸면 좀 되게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고 바꾸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오프라인 업체들까지도 이제 가격을 굉장히 자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격 조정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이 되게 넓으니까 식료품 같은 거는 굉장히 지역별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전국이 좀 비슷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면서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진짜 매출에 영향을 받는 거 그렇죠. 그 중에는 자영업자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온라인 거래가 이제 전체 소매 시장에서 9%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는 18%가 그렇죠,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전혜연 기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계속 나한테 눈을 맞추면서 안타까운 사슴눈을 하면서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이종태 부장이 무슨 얘기하면 얼마나 까고 그랬으면 나만 보면 얘기하겠어. 내가 얼마나 리액션이 좋으면. 그쵸? 오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진짜 기분 나쁘지. 언제는 안 잘했어 진짜. 제가 이 온라인 저는 로켓 배송은 써봤고요. 이 새벽 배송은 안 써봤는데 제가 디지털 팀에 오고 나서 그 윤원선 에디터랑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최근에 마트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트를 왜 안 가? 그랬더니 이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면 이렇게 훨씬 그래서 편하고 그리고 대체로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편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뭐 무슨 세제 같은 거 사러 갈 때 좀 약간 가는데 운전하기 싫어해가지고 마트 가기 되게 별로 이렇게 꺼려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그 공화를 듣고서 집에서 한번 시켜봤더니 진짜 편하더라고요. 사실 편하긴 한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편하고 물건을 저도 계속 사게 되면 이게 거리상의 제약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러면 동네에서 확실히 동네 자주 가던 이렇게 슈퍼가 있는데 거기서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 거리상의 제약이 없어지니까 동네에 있는 그런 소매점들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타격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진짜로 뭐 바로 대본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편리성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사실 최저임금 올리고 나서 이제 자영업의 위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사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온라인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흐름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작년 12월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이게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제 물가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거를 좀 실증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걸 보면 2014년에서 2017년에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단기적 충격을 제외한 기초 경제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연평균 0.2%포인트 내외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거래 확대로 인해서.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판매를 대체하면서 이제 도소매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연평균 16,000명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래시장이나 작은 소매업체들이 좀 고전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배송이 빨라지고 다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좀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좀 실증적으로 좀 입증이 된 그런 저도 전혜연 기자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이게 무슨 단순하게 그 최저 뭐 임금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소비 구조가 바뀌는 거고 이런 어떤 그런 산업 구조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죠. 이게 온라인상으로 소비가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그렇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소비는 커지는데 타격이 좀 큰 이런 그 위축되는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효과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종태 부장님? 굉장히 예리하게 핵심을 찍어내셨습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먼저 얘기를 하세요. 오늘 너무 지금 전혜원 기자 같더니 날로 드시는데.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얘기 많이 하시더니. 사실 제가 전혜원 기자한테 되게 잘해줍니다, 평소에. 오늘은 이게 경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반성과 성찰을 통한.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정 기자가 이 기사를 준비할 때 저는 정 기자의 기사를 읽는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나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채찍을 쳤어요. 채찍도 치고. 힘들었어요. 저도 기사를 쉽게 쓰란 말이야. 채찍도 치고 또 저도 기사를 썼는데요. 네, 그랬군요. 오늘 안 올라온 거 보니까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향이. 시원하죠, 전혜원 기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뒤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나와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 나와가지고 얘기해 주면 경제인사에서 이종태 부장 이렇게 아작아작 바작. 네. 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쿠팡이나 뭐 이렇게 마켓컬리 새벽 배송 이런 얘기하면 아까 일자리 얘기를 나눠서 얘기인데요. 그 이제 그 물건을 고르는 분, 배송하시는 분, 이제 알바도 있고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자리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그 한국은행 보고서도 이게 고용 전반에 대한 영향은 뭐 그런 기술 부분이나 이제 물류 부문에서 생기는 일자리를 다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서를 좀 달았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개발자 이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분류되는 이런 분들의 몸값이 지금 가장 높아요. 그래서 유통 말하자면 기존 유통업에서는 줄었지만 이제 이 새로운 부문 유통 부문에서는 거의 늘었다는 거죠. 그 전체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렇게 찝으면 굉장히 움찔하죠. 움찔하다 생각이 들고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이제 개발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지는데 사실 공급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그 인력난이 있고요. 이제 반대편에서는 어쨌든 물류 부문에 실제로 이걸 움직이는 어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집어오거나 이거를 포장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임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거기도 굉장히 인력난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처우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약간의 양극화라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이제 배송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도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송파구 물류단지에서 배송기사분을 만났는데 낮에는 이마트 쓱배송하고 새벽에는 이제 마켓컬리 새벽 배송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주간지 시사인 이종태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 주간지를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02-3700-3203 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새벽 배송 우리 로켓 배송을 통해서 본 노동자들의 삶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전혜영 기자도 새벽에 이렇게 나가고 되게 피곤했겠어요. 아 저요? 네. 밤 11시에 가서 한 2시, 3시. 그렇죠. 그 시간에 이종태 부장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전화해서 또 주겠죠. 빨리 쓰라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애썼고요. 우리 전혜영 기자 자주 나와서 또 이런 얘기들 좀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혜영 기자 발로 뛰는 모습이 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상당수 품목에 대해서 당일 택배가 일상화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일 배송 그래서 로켓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러니까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택배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주문 받고 상품을 준비하고 배달하는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전혜은 기자도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초고속 택배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우리 이종태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네. 물류업체가 이 각 개인들을 그 개인들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류업체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또 원한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품목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털어서 살 것인지를 물류업체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 때문에 네. 미리 그 상품을 소비자의 주변에 갖다 두는 겁니다. 네. 주변의 창고에.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혜은 기자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잠깐 얘기인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다. 그래서 이 초고속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예측할 수 그 말이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물류업체 앱에 들어가서 네. 구입을 누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라는 거는 소비자가 구입 의사를 밝힌 다음에 이제 물류업체가 그 상품을 조달하고 또 창고에 뒀다가 배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사실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뭔가 하면은 구체적인 소비자가 구입을 클릭하기 이전부터 네. 배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정말? 예. 그래서 이 초고속 배달이 배송이 가능한 건데요. 네네. 근데 이걸 설명을 하려면은 약간 사례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수학 시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요. 예. 그러면은 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가장 큰 원인 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또 혹은 그날 아침에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 네. 선생님이 싫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예, 선생님이 싫어서 네. 공부를 안 했다. 네. 또 잠을 못 잤다. 혹은 기초 실력이 없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네.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시험을 못 쳤다는 현상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본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분석이라 그러죠. 지금 분석을 그렇게 어렵게 예를 드시고. 예, 분석. 네.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보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리고 시험 당일날 보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머리가 안 아프거나 혹은 컨디션이 좋아요. 네. 또 기초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원인들을 이제 대충 종합을 해서 네. 쟤는 얼마 몇 점을 받을 거다. 예상하는 거죠. 예. 그게 예측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런데 그렇군요. 심지어 어떤 일반적인 이 최근에 이 발전했다기보다는 통계학에 따르면은 네. 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과 네. 그날 아침 몸의 상태 여기에다가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대충 나옵니다. 놀랍네요, 진짜.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아주 놀라실 때가 아니고요. 또 있어요. 그럼 더 놀랄 일이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네. 예. 기본인데 그렇다면은 주문에 대한 예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거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 어떤 물품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계절에 얼마나 팔리더라. 또 혹은 과거에 어떤 소비자들이 검색한 네. 인터넷 기록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런 데이터들로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들은 사실 과거에도 해왔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전에도. 그렇겠죠. 그런 통계 같은 거는 예. 마케팅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네 소매점이나 이런 데도 많이 팔리는 김장철 물건. 되면 네. 그 사장님이 배추 몇 포기를 들어놓을까 해서 미리 이렇게 그렇죠. 들어놓잖아요. 그렇죠. 예상하고 예. 분석하고 예상하고. 예,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그런데 그게 최근 들어서 이 예측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가 하면은 네.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대시오. 현실에서 네. 네. 초고속 배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그 증거죠. 물류업체들이 엄청나게 예측을 잘했어. 심지어는 특히 아까 우리 전영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나 좀 잘하고 있지. 네.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어떤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그리고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고 조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2시간 내에 배송되는 거리에 사실 얘네들이 보관해 뒀다는 거거든요. 그 상품을. 그러네. 그 정도로 좋아진 겁니다. 예측 능력이. 그리고 그 예측 능력이 좋아진 이유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죠. 아까 전혜연 기자가 1%라 그랬죠. 네. 바로 그겁니다. 말하자면 오차율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네. 말하자면 이 생각하는 능력을 자동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생각하는 능력의 일부는 자동화돼 있었어요. 네. 하다못해 전자계산기의 경우에는 1595 곱하기 375 제곱 더하기 이런 계산들을 그렇죠. 네. 굉장히 적절한 예네요. 네, 빨리 하지 계산기 않습니까? 외에는 할 수 없는 예. 얘기죠. 네. 이게 좀 더 발전한 게 if then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기계에게 지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일일이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써 넣어야 됩니다. 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명령의 수도 제한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런 낮은 수준의 생각 사고 능력을 기계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도의 사고하는 능력으로서는 네. 별로 쓸모가 물론 그 쓸모가 많지만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자율주행차를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로 하여금 네. 이제 사람이 안 타고 그냥 거리를 쭉 주행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진짜 네. 그런데 문제는 운전이라는 거는 어떤 일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0.1초 간격으로 그렇죠. 사람 판단을 해야 됩니다.
7시 퇴근길 올림픽대로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가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어떤 차가 뛰어들고 네. 사람이 뛰어들 수도 있어요.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을 해서 그거를 입력을 다 시켜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고요. 네. 또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말하자면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머신, 맞아요. 기계, 근데 잘 들려요. 그래서 러닝, 학습. 죄송합니다. 저도 영문과를 나왔는데 진짜예요? 네, 학점은 되게 안 좋았어요. 충격이네. 진짜 이상하게 영문과 나온 분들이 영어 발음이 더 이상하네. 진짜. sorry. 예. 그것도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기술은요. 네. 머신러닝 기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입력하지 않고 말하자면 기계가 스스로 어떤 상황을 학습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 생각 능력이 뛰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별로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께서는 두 개 다 갖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게 바로 빅데이터죠. 아까 사례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아까 이 어떤 학생이 수학 시험을 잘 쳤는가에 대한 원인으로 일단 제가 가져온 게 세 가지가 네 가지인가 그랬죠. 네네. 얼마나 공부를 했나, 또 기초 학력, 그렇죠. 또 그날 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른 원인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못한.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같은 날 영어 시험도 쳤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수학 시험을 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생체 리듬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은 오전 10시부터 점심 때까지는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근데 점심 이후에는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 시간이 오후 2시였어요. 그래서 못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예측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영어 시험이나 생체 리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예측의 원인도 안 됐던 거죠. 예측을 할 때. 네. 근데 빅데이터가 의미하는 거는 이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공부했나, 몸 상태가 어땠나, 기초 실력이 어땠나, 뿐만 아니라 영어 시험과 생체 리듬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렇게 된 게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물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생각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런 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주문을 미리 예측해 버리고 또 창고의 경우에도 아까 우리 전혜영 기자 오늘 계속 우리 그러는데 내가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 주문도 그렇지만 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창고 그러면은 대충 물건 던져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계속 물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고 안에 하다 못해 창고에 물건 배치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자주 나가는 물건인데 저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그 중간과 앞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 물건을 빼면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창고 관리라는 게 물류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 배송도 얼마나 효율적인 길을 선택을 해서 잘 움직일 것인가.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각각의
과제는 물론이고 또 이 통합적으로 네.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뭐랄까 머리 좋은 네. 기계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물류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전혜원 기자 얘기한 것대로 이거랑 이렇게 같이 조합해 보면 가령 창고 안에 물건들의 배치도 인공지능이 가장 빨리 이 물건들을 패킹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해 준다는 거예요? 일부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빠른 시간만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그 정말 우리가 늘 공부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미지의 대상이기도 하는 그 AI라고 불리는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이제 빅데이터라는 그 인터넷 세상에서만 이런 그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세상에서만 가능한 여러 가지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정말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 생활에 이제 많은 변화들을 갖고 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막 AI 빅데이터 이런 얘기만 나와도 일단 막 울렁증이 되고 이렇게 거부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경제 인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단어들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생활에 좀 잘 응용해 보신다면 훨씬 더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 이야기들이 재밌긴 한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라면 소비자들이 주문할 필요가 뭐 있나? 뭐 이 물류 기업들이 뭐 제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 어떤 식의 주문할 건지 다 예측하고 물건을 보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평소에 최 선생님을 천재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근데 네. 이게 좀 무슨 황당한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네. 지금 하신 말씀이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얘기 들으면 그대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리 물건을 보내버린다고. 그렇지. 주문도 안 그렇죠. 했는데. 말하자면 이 물류 기업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샴푸를 다 쓸 시기쯤 돼서 보내주는 거죠. 살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고려를 하지만 샴푸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에 대해서 얘가 뭘 살 것이고 또 혹은 심지어는 본인이 의식적으로 내가 뭘 사겠다는 아니지만 이걸 보여주는 순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물건까지 안다는 겁니다. 난 살 것 같아. 근데 무섭다. 이건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컨대 물류 기업들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일단 물품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중에 결제를 할 건 하고 안 할 거는 반송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까 전혜원 기자가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뭐 오차율 1% 정도까지 이 물류 기업들이 예청률을 높일 수가 있다면 한마디로 까놓고 말해서 100개를 보내면 99개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반송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반송에 대한 비용은 별로 많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반송 인프라를 갖추고 그 인프라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면은 물류 기업들이 그거를 실제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문 이후 배송이 아니라 배송 이후 주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SF 같고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실제로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면은 그럼요. 다 가능했어요. 많은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제 인싸 전혜원 기자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예, 되게 재밌었고요. 네.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래요? 진짜 사람 울겠어요. 이종태 부장한테 한마디 해요. 지금 여기서 딱 보는 앞에서 눈에 힘 빡 주고 한마디 빡 해. 이종태 부장 너! 이러면서 자 한마디. 마감 빨리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진짜 하여간 마무리는 이상하게
펜을 던지고 마감을 잘하겠다는 네, 이런 비굴한 모드로 끝나는 경제인스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정태 부장님이 어떤 기자를 데리고 올지 궁금해지네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는 여러분에게 쭉 열려 있습니다.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